박에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200캐리 이원에서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서의 대륙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캐리 이내라면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돼야 되고, 그 거리 기준은 이제 중간선 원칙에 따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는 형평의 원칙을 고려했어요. 이게 보안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말타 방향으로 올라간 선을 제시했다. 아유, 미치겠네. 예. 그리고 이 200캐리 거리 기준을 ICJ가 그 이후 판결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법 협약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었지만은 이 200캐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법적 기준으로서 매우 많이 이용되게 돼요. 니카라과 콜롬비아 간의 해양 경계 분쟁 관련해서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판결 2012년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in the Bay of Bengal, 벵갈만에서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있죠. 과거에는 이제 버마로 불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 노벨상도 받고 대단한 세계적 위인이었는데 그 로힝스인가요? 어떤 인권 탄압, 잔혹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았죠. 미얀마, 사실 동남아 국가 중에 상당히 동남아 국가 중에 좀 못 사는 나라죠. 근데 이제 해양 관련 분쟁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International Tribunal Law of Sea, Law of Sea 하면 해양법 합니다. 해양법 재판소, 국제재판소고요. 이 판결을 보면은 200캐리 이내의 대륙군과 배타적 경제 수요, 그 단일 경계 획정에 있어서는 200캐리 이내라면은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당사국 연안의 지리를 근거로 해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어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The location and direction of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principle applicable both to the seabed and suboil and to the superadjacent waters within 200 knot 미터 헬입니다. 200캐리 n이 들어있죠. 200캐리 한계 이내에 해상 바다 밑바닥이죠. 하층토 그리고 인접한 해역 are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geography of coast of the parties. 지질, 해안선, 당사국들의 해안, 연안 지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single maritime boundary, 단일의 해안 경계 원칙. 이게 장소와 방향 이런 것들은 지리에 따라 결정된다. And not in the geology or geomorphology of the seabed of the delimitation area. 그러니까 지오그라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리 기준이 중요하다. 지오로지 이거는 지질학, 이거는 지리가 아니고 지질이에요.
지오로지를 지질학이라고 그러죠. 이건 그 대륙붕의 육지로부터의 자연적 연장 이런 그 지질을 봐야 돼. 거리를 보는 거리 중요하고. 지오모포로지. 지오모포로지라는 것은 지형. 모포로는 형상. 그러니까 지형, 지질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지오그래피. 연안선으로부터의 거리. 200캐리 기준에 따른다. 이 해양법이 새롭게 발효하면서 이 거리 기준이 이제 확인되게 되고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자,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실이 있었고요. 국제법상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UN 극동경제위원회가 1968년 동아시아 해저에 대한 탐사 작업을 처음 한 바 있고요. ECAF, 현재는 ESCAF 되어 있습니다. UN 극동경제위원회는 ESCAF의 전신이에요. 탐사 작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1952년 평화선을 선언한 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70년에 이르게 되면 해저 광물 개발법 이라고 해서 한반도 주변에 총 30만 킬로에 육박하는 모두 7개의 대륙붕 광물을 설정하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군사정부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그래서 이 제7광구라는 노래도 있어요. 우리 인근 해역에서 석유가 난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 발전도상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가 부족한 게 항상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1970년도 5.1 파동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석유 관련해서 우리 국내 조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해저 광물 개발법도 만들고 7개의 대륙붕 광구를 만들어서 석유 탐사를 위한 시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974년에 이르게 되면은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하기로까지 합의하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보면은 중국은 지금 중간선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간선이나 등거리선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해양 지질, 지형의 학적 관점에서 중간선 이상의 대륙붕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선 원칙에 입각해서 대륙붕만을 추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확고한 입장을 계속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륙붕 선언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한일간 관련해서는 중간선 너머에 한국 측 제7광구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당시 그 대중가요 제7광구 노래의 배경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중간선 원칙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지질 지형학 관점에서 이걸 잘 분석해 보니까 일본의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에서 단절되고 그에 비해서 한국 해역 부분을 보면은 동아시아 해저 지형상 한반도 대륙붕은 남쪽으로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 연장된다. 그래서 한국이 제7광구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넓은 해역의 대륙붕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합의할 리가 없죠. 반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얘기게 되면은 동중국해 지역에서 일본 측 방향으로 200km를 넘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UN 해양법약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거리 기준이 아니고 그 200캐리 이상 350캐리 아까 그 대륙붕 거리 설정 관련한 원칙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350캐리 이내까지는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대륙붕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과 그 관계에서 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친 이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대륙붕을 추정한 것이죠. 그래서 대륙붕 경계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어요. 한국 측은 이제 자세한 정보를 제출했는데 여전히 일본은 지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와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공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공해는 우리가 하이시즈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이시즈라고 불러요. 이 공해는 특정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 국가의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공해에 관련해서는 1609년 그로티우스의 자유회론이라는 저술에서 공해 자유 원칙이 주장이 되었죠. 우리 해양법약 제49조에 이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공해 자유 원칙, 이 원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공해에서 국가들은 어떤 권력을 갖느냐? 공해가 되면 이제 연안국이란 개념이 없죠.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먼 이원의 바다입니다. 공해. 자, 이 공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행의 자유라고 했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선과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 그럼 어로의 자유, 그리고 과학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해에는 이제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공해에서 국가가 어떤 관할권 행사한다. 특히 뭐 형사 관할권이 많이 문제되겠죠. 우리 해양법에서는 뭐 그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해양법에서 확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90조에서 보면은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그 선박에 어떤 나라에냐? 기국. 물론 이제 편의 취적에 따라서 자, 여기 92조에 보면 편의에 따라 계약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 편의 취적도 기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인하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국의 관할권이 매우 중요해요. 내륙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개항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가 있다. 항행의 자유가 있다. 그렇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개항하고 항행해야 한다. 두 나라 국기를 개항하고 항행하면 안 돼요. 92조에 보면 두 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개항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성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박과 기국 간에는 진정한 관련, genuine link,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조항이 91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박의 등록비와 세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 국가에 별다른 유대도 없이 편의적으로 선적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이 널리 실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편의치적은 이제 진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뭐 기국이 뭐 관할권을 주장한다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 선례를 보면은 편의치적 국이라 하더라도 그 선박의 피해에 관해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경우에 그 선박이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진정한 관련성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저기 뭐 홍콩 그랬지? 뭐 저 미국 그 같은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고 나라 국적을 국기를 개항하고 이렇게 항행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제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이제 기국의 관할권이 해양법상에 인정되느냐, 이건 좀 진지하게 사안별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나라 판례인데 이제 소말리아 해적 재판이 있었죠. 이 해적 관련한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뭡니까? 그 강제 규범이랄지 이런 관련해서 국제사회 국제법상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해양법 관련해서 제101조의 해적행위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해적행위라 하면 다음 행위를 말한다. 702조에 보면은 민간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이걸 해적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해양법상 해적행위 정의를 보면 이게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해양법상 어떤 법적 효과가 부여되느냐, 소위 그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서 국제적 강행규범이다. 모든 그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해적을 재판할 수 있게 이렇게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법상의 일반 원칙,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도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해와가지고 재판을 했죠. 만약에 해양법상 보통 관할권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면은 이게 소말리아가 이제 범인이죠. 가해자가 소말리아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법상 기국 소말리아 국적 선박이겠죠. 선박이라면 가해자도 이제 소말리아고, 그러면 소말리아만이 이제 재판권을 행사했어요. 만약에 이게 뭐 영국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에 편의 취적을 하였다, 또는 그런 선박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소말리아 해적이다, 그러면은 이라크, 뭐 영국, 기국이죠. 이 관할권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또 가해국, 소말리아 정부도 역시 배타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통 경우는 그런데 이건 해적 행위입니다.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국이긴 한데요. 지금 수동적 속인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해양법상 피해국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박의 기국, 해당자의 국적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97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적 관련해서는 예외가 된다 는 것이죠.
자, 이 해적 재판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게 그 체포 과정이랄지 어떤 선상구금되고 뭐 판사에 인겨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적으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됩니다. 매우 급박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적법 절차에서 요구되는 무슨 통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보장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법원 설시 부분인데요.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 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했다. 그런데 바다를 체포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로 이송하려면은 그 먼 바다를 오랜 기간 거쳐 항행해야죠. 그러니까 인도를 지원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체포를 계속했다.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 선례도 뭐 비슷한 선례가 있는데 이 공해상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 해적 행위는 이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영해랄지 뭐 내수, 접속 수역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해나 다른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이 아니고 영해나 군도 수역, 내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 해양법상 해적 개념에 해당이 안 돼요. 공해상에서만 101조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특히 이거는 뭐 불이익 처분, 형사법적 관련한 것이니까 물리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런 행위들,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만이 해적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해상에서 군도 수역 내에서 이게 발생한 이런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약탈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고 그냥 일반 형사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법상 기국의 관할, 배타적 관할권, 뭐 가해국 관할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의 경우에 영해로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범행은 공해상에서 하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추적권이 가능하냐? 뒤에 보면은 이제 추적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그 추적권은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적은 외국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적권 개념상 그 시작이 내수, 군도수역,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이 돼요. 근데 공해상에서 무슨 불법 행위를 하고 공해상에서 이제 추적이 개시되고 다른 나라 영해로 들어가게 되면 추적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한 우리 신풍호 사건인가요? 일본 정부와의 국제법 갈등 사건인데요. 추적권 행사 범위 관련해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어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순시선이 정선을 명하고 계속 추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도피했어요. 신풍호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들어와서 침입해서 이 신풍호 선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비선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양국 간 해경 간의 실랑이가 있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국제법적으로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추적권이 시작될 수 있느냐? 공해상에서부터 추적권이 시작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양법 요약상 111조 2항을 보면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에 적용될 수 있는 연합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일본법을 위반했으면 추적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주장이 국제법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주장은 이러한 경우에 이미 이제 이 신풍호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들어왔다면은 지금 우리 연합국 대한민국 주권이 해양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죠, 배타적. 그래서 그 영역 내에서 체포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다툴 수가 있겠지만은 자, 영해나 접속 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추적권상.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이원 바다죠. 영해 접속 수역 이원 바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 해적 관련한 부분 그리고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련해서는 좀 그때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해적 문제가 국제사회의 어떤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적 행위가 있게 되면은 추적권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육지 영토로까지. 그러니까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해서 해적을 진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권 결의를 2008년도 1846호 유엔 결의 1846호로 채택한 바 있고요. 영토 소말리아 육지 영토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그 국제법 기본에서도 원칙 관련해서도 봤지만은 강행규범 영역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권의 최고성 그리고 주권 간 평등 분권화된 국제사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보다 우월한 어떤 통치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 유엔의 결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은 소말리아 육지영토로까지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관할권을 확대한다. 이것은 어떤 강행규범이 있고 진정한 의미의 국내법 같은 어떤 객관적 강행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다 우월한
어떤 통치관이 국제사회에 존재한다. 분권화된 사회라는 어떤 기존 관념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좀 있어요.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는 아주 국제사회에서 악명 높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 또는 불량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수많은 제재들 관련돼서 이 해적 행위도 그 한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량 국가, 로그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 박탈 제도가 있듯이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어떤 권리 의무, 국제법상 신성한 주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강행규범 문제가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91조의 각의 선박과 기후 간의 진정한 관련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7조 1항을 보면은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항행 사고로 인해 선장이나 다른 근무자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 소추는 선박의 기국이나 해당자의 국적국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관할권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해적 행위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101조. 모든 국가는 해적 항공기, 해적선, 해적 항공기 또는 해적 행위에 의해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 아래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납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보편적 관할권 인정되는 부분이죠. 다만 납포는 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선박이냐, 일반 상용 선박이냐는 국제법상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 조항들에서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관할권 행사는 이런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공적 선박, 항공기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선박, 상업용 항공기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 공해상에서 무허가 방송, 인권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 방송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해양법상 일반인의 수신을 목적으로 국제 규정을 위반하며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며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무허가 방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뿐만 아니라 방송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도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방송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공해상에서의 무허가 방송. 그리고 이제 인권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권은 이제 right of visit. 영어로는 right of visit라고 부르는데, 공해상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함은 일정한 범죄 행위가 있는 외국 선박을 검문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군함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해상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은 뭐 주권의 최고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권 간에는 평등하고 주권의 최고성, 그리고 이제 국가는 king can do no wrong, 왕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항상 선하다. 헤겔 철학에도 보면 절대선으로서의 존재가 대표적인
절대선으로서의 존재가 국가다. 그러니까 이런 군함이나 뭐 이게 공선용 선박 이런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어떤 이러한 인권권 행사에서 검문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0조에 보면은 외국 선박을 공유해서 만난 군함은 인권권 행사할 수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박의 해적 행위의 종사, 뭐 노예 거래에서의 종사, 뭐 무허가 방송, 범죄 혐의, 선박이 외국기를 개항하고 있거나 국기 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했지. 뭐 그런 경우에 인권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추적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ight of Pursuit. 추적권. 추적권은 연안고국 관할 수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 선박을 공해로까지 추적해서 납할 수 있는 권리. 111조에 이 추적권 조항이 있고요. 추적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적권 관련해서 Doctrine of Constructive Presence 뭐니까 우리말 하면은 추정적 존재 원칙인데요. Constructive 하면은 이제 그 영법상 개념인데요. 뭐 factual 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법상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 원래는 건설적 뭐 이런 뜻인데 factual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Doctrine of Constructive Presence에 따르면은 모선은 공해상에 있고 자선만 연안국 관할 수역으로 들어와서 위법행위를 했다. 그럼 모선도 추적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선만 위법행위를 했는데 그 공해상에 있는 큰 배 모선 이 모선도 이 범죄 행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팩추얼 사실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법상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법상 추정을 해서 모선까지도 추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적권은 이제 1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양법 협약상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내수, 군도수역,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 그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돼요. 계속돼야 됩니다.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영해나 접속수역 밖까지 계속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해나 접속수역 밖은 원래 이제 그 국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물론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을 수 있고 대륙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넓은 의미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이고요. 이제 그 본래의 의미의 어떤 주권적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고권적 작용을 한다. 형사관할권 행사입니다. 하면은 보통 이제 영해나 접속 수역, 뭐 군도 수역 뭐 이렇게 됩니다. 내수는 당연히 영토니까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적권 개념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까지 이 추적권 개념이 확정돼 있다. 그렇겠죠? 이 새로운 해양법상 제도고요. 이것도 이제 연합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이다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111조 이유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MVC가 케이스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국제사업
국제해양법재판소 사건이고요. 1999년도 사건인데 추적권 행사 요건 관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MB 세가오 납포가 위법하다. 기니 정부는 이제 추적권, 국제해양법상 있는 추적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선을 요구하는 음성 또는 시각 신호의 전달 없이 추적이 개시되었다. 개시. 자, 잘못됐네요. I죠, I. 추적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음성 또는 시각 신호를 전달하고 추적을 해야 돼. 그리고 추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기니 정부의 추적은 계속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추적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요. 엠세이가 호의 납포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신풍호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사건인데요.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약 3마일 정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시선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선박은 이제 계속 도망을 하고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순시선도 가가지고 같이 일본 순시선 해경하고 우리나라 순시선 해경이 다퉜겠죠. 모두 신풍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추적권을 주장했고요. 한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우리 선원을 체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타협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한일 양국은 이제 협상을 벌리고 신풍호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것을 신인하고 신인서를 작성하고 일본 법령 위반 담보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일본 측에 제출하고 신풍호의 불법 문제에 관한 조사와 재판은 한국 측이 담당하기로 하고 대치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해상에서의 어업 규제. 공해는 이제 말씀드린 하이시입니다. 무슨 산업 공해, 공해가 많은 산업이다. 뭐 이럴 때 공해가 아니에요. 한자를 써야 돼. 공해입니다. 공해에서의 어업 규제 문제가 있고요. 자, 공해는 이제 아까 그 어로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해역이죠. 그로티우스 일의 항행의 자유, 어로의 자유. 그런데 이제 희귀 어종이랄지 보통의 어떤 식용에 제공되는 어종이랄지 이 모두 이 배타적 지금 현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랄지 해양법 제도하고 공해가 맞닿는 인접한 해역에서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서의 어업은 대표적인 공해 자유 내용으로서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이 법 원칙상 맞지 않는데 지금 현 어떤 해양법 질서 그리고 우리 그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의 해양 자원 관리랄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공해상 어업 자유는 결국 실질적 어떤 종언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바다의 3분의 2가 공해인데 고도 생산성.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들이 이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 또 어업을 해서
어획량을 늘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수역은 한 1% 정도라고 해요. 그 넓은 공해,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지역 1% 수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뭐 경계성 뭡니까? 처음 특수어종 관련해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경계 왕래어종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인접지역에서의 어떤 공해업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어업대국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공해업의 자유를 주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안국들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미 해양법 제도가 되었고 바로 그 인접 작은 수역에서 이게 고도 생산성을 보유한 문제가 있고 어족 관리 관점에서 매우 이게 기묘하다. 그래서 연안국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양 진영 간의 이해 대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해양법 해양만으로는 잘 안 되고요. 1995년 경계 내외 분포 자원 및 고도 해유성 어족 자원에 관한 아까 나온 협약이죠. 2001년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8년 비준했고요. 이행 협정이 추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일반화되는 오는 날 공해어업이 세계 어획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할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대부분 공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해어업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그 연안국의 하나의 경제적 배타적 해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잖아요. 경제적 자원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해가 차지하는 세계 어획고 비중은 많이 완전히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해어장 중에서도 고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대부분 수역에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여러 규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어족 자원의 보존 관리, 그리고 어획고의 관리, 이런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 포유류와 같은 특수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서도 뭐 어로 규제가 필요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해양법 제도로서 시메저 제도가 있습니다. 시메저라는 게 뭐냐? 그 의의를 보면은 우리 교재 709페이지에도 있지만 시메저라면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1항 1호. 그러니까 시메저의 경계는 곧 대륙붕의 한계와 표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국가관할권으로서 지금 해양법 제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륙붕의 한계, 대륙붕까지가 해양 관련한 국가관할권 한계죠. 그 밖에 해역, 그러니까 바다 위는 아닙니다. 그 밖의 해역으로서 해저, 해상, 그리고 하층토. 상부 수역은 심해저가 아니에요. 대륙붕도 대륙붕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해저 관련해서 대륙붕의 한계와 표를 이룬다. 심해저 관련해서 대표적인 자원은 망간 단계, 망가네스 노딜, 영어로는 망가네스 노딜이라고 합니다. 망간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심 대상으로 해저 열수 강상, 폴리메탈릭 설피데스,
그리고 망간과 망가니스 크러스트 등이 있고요. 시메저 관련해서 이제 시메저 제도를 창안하고 그거를 해양법 협약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말타